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별의 일이 다 생기는 것 같은데 저에게도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역대급으로 복수한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곱게 자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중학교 교사였고 저는 첫째로 자라서 항상 부모님께 많은 기대를 받고 살았어요. 원정이 너는 커서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음악적으로 나가는 거는 어떻겠니? 저의 진로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따라서 항상 순종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생소할 수도 있는 악기인데 리코더 비슷하게 생긴 악기를 다루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악기값이 너무 비싸서 바이올린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저는 그때부터 바이올린 전공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음악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주변에 음악을 하는 애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인맥풀은 매우 좁은 거였지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넓다고 할지라도 음악 세계 쪽에서는 적어도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바로 뒷담 까이고 엄청나게 힘든 인생이 펼쳐지는 거였지요. 예중, 예고,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도 예술계는 부모님의 인맥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부모님의 인맥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심지어는 대학에서도 추천서라는 것을 받았거든요. 그 말인 즉슨 인맥을 본다는 이야기였지요. 저야 성격이 워낙에 유순하고 그냥 순종적이라서 그들이 하라는 걸 다 따라하고 하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케어를 잘해주셔서 대학을 한 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제 인생은 그냥 무탈하게 순탄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지금껏 살아온 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제 눈앞에 펼쳐진 거죠. 음악계는 먹고 사는 게 정말로 힘들다 보니 공연이나 콩쿨 잡는데 애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무대 한 번 올라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고 과외 스펙으로 써도 되니까요. 저는 그 애들 사이에서도 압도적으로 실력이 좋았거든요. 대학을 4년 장학생으로 들어왔었고 고등학생 애고 입학할 때는 수석 입학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애들의 시기질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도 저를 하도 시기질투하고 그러는 바람에 저와 멀어졌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애들이 저를 시기질투하는 게 이해가 안 되었고 그게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혼자서 생각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학에 와서도 똑같았던 거죠. 제가 원래 나가기로 한 콩쿨에서 갑자기 대학 교수님이 원정아, 너는 이번에 대회에 나가지 마라. 너는 그동안 상 탄 것도 많고 너가 거기 안 나가도 사람들은 너를 인정해 주니까 그냥 나가지 말고 애들 과외하고 있으렴. 아니 교수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거의 반년을 연습만 하면서 살았는데요. 교수님이 저 추천해 주시고 이미 제가 나가기로 한 거는 기정사실화된 거잖아요. 원정아, 이번에는 기회를 다른 애한테 주거라. 교수님도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알고 보니 교수님은 제자 학부모한테 뒷돈을 1억 받은 거였고 그래서 저 대신에 그 아이를 무대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랐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해? 진짜 억울하다. 실력으로 아득바득 올라온 애는 백 없다고 대회 바로 코앞에서 떨어뜨리고 실력 없어도 부모님 돈 많아서 돈으로 떡질한 애는 바로 무대 서고. 저는 그때부터 세상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를 질투하는 애들은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야, 원정이 교수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 그래서 원정이 걔가 고등학생 때부터 각종 상을 휩쓴 거야. 아우 진짜 어쩐지 그런 사이니까 걔가 그렇게 잘 나가는 거지. 맞아, 나도 엄마한테 들었는데 원정이 걔 교수랑 그런 사이가 맞다고 하더라.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실력이 좋은 게 교수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서 실력이 좋다는 소문이 난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애들은 고지곳대로 믿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고 심지어 살기가 싫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악소문까지 도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악기에 매달리고 악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저는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부모님에게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악기 못하겠어. 진짜 못하겠으니까 진짜 미안해. 그냥 이 악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버린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이게 말이 되냐고. 엄마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었고 제가 악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시고는 10년을 넘게 해온 악기였지만 그냥 그만두고 평범한 삶을 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목숨을 떼어내는 고통으로 악기와 이별을 선언했고 그때부터 거의 3년 동안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서 애들이 뭘 하면서 살고 있나 보면은 다들 해외로 석사를 가거나 대회에 나가서 상을 휩쓸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사는 듯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웠고요. 그래서 더더욱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제 인생이 폐인이 되어갔고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때 마음을 먹고 이런 굴레,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겠다 생각한 거죠. 부모님도 그때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이렇게 집에서 누워만 있지 말고 차라리 선이라도 보라고 하면서 부모님 인맥을 동원해서 제 선을 잡아주셨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교사시고 주변에 평판도 좋아서 선자리에 멋지고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저의 눈을 사로잡은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작은 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집안은 이제 별로였는데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저희 집이 엄청 가난했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고 할머니 집에서 살았으니 말이죠. 그래도 다행인 게 머리는 조금 좋아서 공부를 잘했는데 친구들이 그런 저를 얼마나 시기 질투하던지요. 같은 동네에서 같이 놀던 애들이 제가 의대를 가니까 왠지 질투나고 화가 나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친구도 사라지고 따돌림 당하니 공부만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된 거죠.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실력이 좋아서 왕따를 당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심하게 공감이 된 겁니다. 어머, 사실 저도 시기 질투 때문에 인생이 꼬여서 졸업 후에 악기에서 손을 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심정인지 정말 공감이 많이 되어요. 맞아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실력이 좋고 잘 나가면 주변에서 가만히 안 두더라고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투까지 다 감내하고 올라간 사람인 것 같아요. 정신력과 멘탈도 실력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저보다 더 대단하세요. 저희는 공통점을 발견했고 그날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떠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3년간을 집안에서만 있었던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많은 위로가 됨을 느꼈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살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이해받은 적이 처음이야. 이 남자를 놓치면 나 정말로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엄마는 저의 말을 듣고는 원정아, 이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꽉 잡아라. 응? 무슨 말인지 알지? 한번 사람 놓치면 그만한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는 쉽지 않아. 그리고 조건도 좋고 엄마가 보기에는 그 남자가 아주 진국에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 남자에게 호감 표시를 하면서 선자리 이후로도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남자도 다행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저에게 호감을 마찬가지로 표현해 주었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속전속결로 바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도 좋다고 바로 허락했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하면서 용기를 내서 대학 동창들에게 연락을 했고 애들 몇 명은
사실 우리 그때 너 그 교수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 믿지 않았어. 그런데 너가 워낙에 실력이 좋고 잘 나가니까 질투 어린 마음에 그렇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 사과를 했지요. 결혼식을 계기로 저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을 끄는 제 친구 미니도 결혼식을 계기로 다시 저와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미니는 저와 초중고 대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였는데 이상하게 저보다 얼굴도 정말 압도적으로 이쁘고 기럭지도 엄청나고 집안도 정치인 집안에 외가 쪽은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질투를 엄청 했었거든요. 뭐 걔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과 오해를 풀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혼 후에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걸 날 보고 말하는 거구나. 결혼 이후로 나는 다시 세상에 얼굴을 비출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 오해도 풀고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정말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때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 결혼 2년 만에 1년 간격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가 정년퇴임을 하시고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가게를 차리셨어요. 그런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사분들이 학교 내부에서만 평생을 살다 보니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사기당하기 쉽다는 것을요. 저희 아빠도 피땀 흘려 번 돈을 인테리어 업자와 부동산 업자의 사기 콜라보 계획에 뒤통수를 맞게 된 거고 결국 아빠는 돈을 다 날린 거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쓰러지셨고 그 후유증으로 몇 달 투병을 하시고 사망하자 엄마도 충격으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병이 악화가 되어서 아빠가 떠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 제 곁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암담한 심정으로 장례를 치르고 온 몸에 힘이 빠진 채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겨우겨우 추스려서 잘 살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남편의 이중성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동안은 저희 부모님이 있으니까 지 실체를 꽁꽁 숨기고 처가댁에 잘 보이려고 한 건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생활비 30만 원 줄게. 병원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당신 수입도 없으니까 이 정도 줘도 될 것 같아. 저는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생활비 30만 원? 고등학생들도 용돈 이렇게 적게 안 받겠다 싶었어요. 처음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얼이 빠질 뻔했죠.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당신은 나 이해 못하겠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함께 살아서 근검절약이 몸에 배었어. 다 우리 나중에 노후에 잘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당신도 동참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고 남편이 없으면 저는 정말로 반쪽짜리 인생을 살 것 같아서 순응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말한 저는 그때부터 생활비 30만 원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반찬 같은 거는 항상 시장에서 떨이로 사오고 재활용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제가 따로 용돈벌이를 해서 돈을 벌어왔지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원래 나는 악기를 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부모님 두 분 다 여의고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제 상태에 체념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현실을 부정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었으니까요. 얼른 현실을 받아들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생기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남편의 지갑 속 영수증을 보다가 깜짝 놀랄 거래 내역을 보고야 만 것입니다. W 호텔 49만원,
강남 칵테일바 34만 원? 아니, 도대체 생활비 30만 원도 나한테 주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쓴 거고 호텔 49만 원은 또 뭔가 싶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던 거죠. 핸드폰도 뒤지고 통화 내역까지 싸그리 뒤져보았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삭제를 한 건지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를 박박 깔고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거는 아닌데 지갑 사이에 이 영수증 뭐야? 이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아니, 칵테일바에서 음식 먹은 거는 그렇다고 쳐. 도대체 뭘 먹었길래 30만 원이 넘게 나오고 W 호텔 스위트룸은 도대체 왜 간 거야? 이건 아니지. 아니, 당신 그걸 어떻게 본 거야? 남편은 굉장히 당황해했어요. 아니, 내가 바람 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형외과 동문 애들이 나한테 밥 사라고 하도 그래서 내가 우리 병원 근처에 있는 칵테일바 가서 한 잔씩 사주다가 양주를 2병 깐 거야. 그래서 30이 넘게 나왔지. 마지막에 술 취한 애들 택시 태워서 다 데려다 주고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가 넘었길래 이대로 집에 가면 당신이 뭐라고 할 게 뻔하니까 근처 호텔 가서 잠깐 눈 붙이고 바로 출근한 거야. 그때 내가 외박했을 때 야간 수술 잡혔다고 했을 때가 사실 이날이었어. 미리 말 안 하고 거짓말 쳐서 미안해.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나름 안심을 했어요. 그래도 바람은 아니구나 하고요. 뭐야 당신. 나한테는 돈도 안 쓰면서 친구들한테는 돈 수십씩 잘 쓰네. 나 서운해. 왜 그래? 알겠어. 다음부터는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그렇게 호텔과 술집 영수증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듯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말한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제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원정아, 니네 남편이랑 민이랑 왜 여기 칵테일바에서 술 마시고 있는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냐? 민이가 잘못 올린 건지 잠깐 사진 공개되었다가 바로 비공개 처리되었거든? 대학 동창이 갑자기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날짜는 영수증에 찍힌 그 날짜에 찍힌 사진이었고 둘이 서로 어깨에 기대서 셀카를 찍은 거였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저 초중고 대학교 동창인 제 남편과 민희는 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 인생을 망칠 뻔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저를 음악계에서 매장시키려고 시도했던 민희가 제 남편까지 꼬신 거죠. 사실 외적으로 봤을 때 남편의 이상형은 민희에 가까웠어요. 남편은 이쁘고 청순한 여자를 좋아했고 민희는 남편의 이상형에 거의 100% 일치하는 여자였거든요. 결혼식장에서 민희를 본 남편이 종종 평소에도 민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보고 저는 대충 눈치챘거든요. 다만 제가 민희와 오랜 시간 감정의 골이 깊어서 민희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것을 아는 남편이 자제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제가 민희와 화해를 하고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 몰래 민희와 바람을 필 생각을 한 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 중 한 명인 민희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변했는지 아는 사람인 남편이 민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게 저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른 저는 바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당신 미쳤구나.
나한테 호텔이랑 칵테일집 영수증 친구들이랑 마시고 간 거라고 거짓말 쳤네? 내 친구가 보내준 이 사진은 어떻게 할래? 미니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고 당신이랑 어깨 기대서 팔짱 끼고 셀카 찍은 건데 니네들 아주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런 거니? 그 사진이 왜 미니 씨 페이스북에 잠깐 올라온 거지? 남편은 그제서야 잠깐 한눈을 팔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야 말았어요.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될 때까지 저에게 빌고 또 빌었고 저는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미니한테 제 남편을 뺏기기는 싫더라고요. 이혼해주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서를 쓰게 했어요. 당신 한 번만 더 불륜질하면 당신 명의로 된 병원 건물이랑 이 집 전부 나한테 넘겨. 알겠어? 남편은 제가 죽는다고 쇼하고 나 쓸어버릴 거라고 반협박을 하니 그 꼴은 또 보기가 무서웠던 건지 알겠다고 하면서 그 각서를 썼어요. 나 강동원은 한 번 더 바람필 시 내 앞에 되어있는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기겠다 라고 써있는 종이에 사인을 한 거죠. 쓱쓱쓱 피눈물을 삼킨 각서였습니다. 그리고 미니에게 전화해서 너는 내 남편까지 뺏어야지 직성이 풀리냐? 너 진짜 징글징글하다. 넌 언제까지 내 인생 부러워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뺏으려고 할 거니? 너 콩쿨도 나가고 대회도 나가면서 잘 살고 있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지겹지도 않아? 진짜 한 번만 더 내 남편한테 찝적대면 나 그때는 절대로 안 봐주고 물불 안 가리고 복수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니에게 경고를 때린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찝찝한 마음과 함께 분함을 표했어요. 사람이 너무 분하고 화가 나니까 진짜 몸의 기운이 쫙 빠지더라고요. 이혼은 안 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같이 안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할 정도로 찝찝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났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자다가도 억울하고 분해서 막 뒷목이 아플 정도더라고요. 하도 답답하고 잠을 못 자니 한의원에 가보니까 아이고 원정님 이건 화병입니다. 이 화가 가슴에 꽉 차서 내려가질 않네요 하더라고요. 내가 남편 놈이랑 인생의 원수 미니 때문에 화병까지 나서 이렇게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들의 시선을 더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괜히 미니 때문에 이혼하면 사람들이 못생긴 애가 이쁜 애한테 남편 뺏긴 거라고 수근덕거릴 것 같고 괜히 이혼해주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뭔 고집이었던 건지 그 덕에 저는 화병만 얻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여러모로 가슴이 썩어 문드러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저는 그년놈의 두 번째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남편이 집에 안 오는 겁니다. 쎄한 기분에 저는 남편의 병원에 갔는데 아이고 병원 앞에 캡스 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과 미희가 제 눈을 피해서 새벽에 문 닫은 병원에서 지들끼리 애정을 나누다가 보안팀에서 문 닫힌 병원에서 사람 움직임이 감지가 되어서 캡스 보안팀을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건물 자체에서 삐용삐용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상황에 제가 딱 나타난 거고요. 저는 야, 니 또 불륜질하냐? 진짜 미쳤구나.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지겹다. 너 같은 놈은 처음 봤다. 너 나랑 각서 쓴 거 기억나지? 그거 다 주면 한 17억 나오겠네. 이번에는 진짜 이혼이다. 미안하다. 나도 뭐라고 변명을 못하겠다. 그래, 나 네 친구 민이랑 사랑에 빠졌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자꾸 민이를 향해 가네. 미안하다. 나 사랑을 선택할게. 나도 낭만적으로 살래. 희대의 망언을 하는 남편을 보자니 저도 몰랐던 전투력이 샘솟더라고요.
전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부모님 그늘 아래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왔지.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애들의 시샘과 시기 어린 질투에 하염없이 마음이 무너졌고 내 인생을 챙기지도 못했어. 지겨워. 이젠 절대 안 그래. 내 밥그릇, 내 인생 침범해서 뭐라고 뜯어먹고 도망가려는 애 있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절대 용서 안 해. 특히 내 10대, 20대 시절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김민희. 너,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날 버리고 김민희를 선택한 남편놈에게 역대급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병원을 빠져나온 저는 바로 집 비밀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창들에게 싹 연락했어요. 김민희랑 내 남편이랑 바람폈다고요. 그러자 한 동창이 저에게 야 원정아, 너 김민희 걔 이혼한 거 모르지? 걔 사실 한 번 결혼했었거든. 그런데 그 이혼 사유가 대박이야. 어? 김민희가 결혼을 했었어? 왜 이혼했는데? 김민희 걔 이혼한 이유가 그 병에 걸렸대. 그 성병. 에이즈였나? 어? 진짜?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걔랑 잠깐 만난 남자애들 역학조사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암암리에 아는 애들만 알고 있는 건데 너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했다고 해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김민희 걔도 얼굴 하나 믿고 남자들 결혼하고 나서 여럿 만나다가 병 얻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그게 분해서 유부남들 몰래 만나면서 가장 파탄 내는 거에 희열 느끼고 있잖아. 걔 미쳤어. 미친 애니까 너도 조심해. 네 남편은 아마 김민희가 무슨 병 걸린지도 모르고 만날 거다. 에휴, 잘 되었다고 생각해. 저는 그때 웃음을 씩 지었습니다. 바로 저는 복수 계획을 짰어요. 전단지를 뽑았습니다. 김민희의 신상, 제 남편의 신상이 적힌 전단지였고 그들이 벌인 더러운 짓들, 불륜 이런 것들이었지요. 그리고 남편 병원에 있는 환자들 주소들을 확인하고 그 환자들 번호에 제가 뽑은 전단지를 사진 찍어서 다 보냈어요. 당신이 진료받는 의사가 에이즈에 걸리고 불륜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조심하세요. 라고요. 완전 난리가 났죠. 환자들은 바로 그게 진짜냐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어마어마하게 했고 저는 진짜니까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 남편 병원에 찾아가 보세요. 환자들은 제 말을 듣고 다들 제 남편 병원 앞에 찾아갔고 영문도 모르는 남편은 이게 뭔 일이냐고 환자들에게 묻다가 김민희의 병을 알게 되고 충격받은 거죠. 야, 니 꼴 좋다. 그러게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았으면 이런 일도 안 벌어졌을 거 아니야. 아이고 쌤통이야. 진짜 너무 잘 됐다. 이미 이혼 변호사 통해서 우리 계약한 거 재산 나한테 넘기는 거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곧 상간녀 소송도 들어갈 거야. 내가 이번에는 순순하게 넘어가진 않으려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당신한테 복수하려고.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말 끝장나게 복수를 하려고요. 김민희가 제 남편이랑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저에게 들킨 후 딱 일주일이 지난 주말 토요일 저희 대학 동문회관에서 걔가 공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역시 그 공연 또한 교수님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한 거였지요. 그때 저는 그 김민희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 동문회 공연에 오는지 몰랐지요. 왜냐하면 저는 졸업 후에 음악을 관뒀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상간녀인 김민희는 제가 오는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고고하고 잘나가고 이쁘고 집안 좋은 여자로 치장을 해서 많은 동문들 앞에서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꼴을 보니 어찌나 위선스럽던지 말도 못하죠.
그 동문회관에서 무대 장치 정리하는 일을 대학생 때 했었던 저는 그 구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김민희의 공연이 시작한 그때 저는 2층에 올라가서 김민희의 병과 신상 그리고 상간여지 한 개 담긴 전단지 수백 장을 확 뿌렸어요. 1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에? 이게 뭐야? 이 뭔 일이래?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김민희 저 여자 되게 문란하게 살았나 봐. 뒷장 좀 봐. 이번엔 상간녀 소송당했다던데? 아니 어떤 낯짝으로 공연을 그것도 동문회관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드레스를 입고 올라온 거야? 정말 뻔뻔하다 뻔뻔해. 사람들은 웅성대고 소위 쌩난리가 났습니다. 무대 위에서 김민희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그 순간 김민희의 뒤로 가서 그의 드레스를 재단 가위로 푹 찢었어요. 깜짝 놀란 김민희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미친 거야? 아니, 왜? 드레스가 푹 찢어져서 황소개구리 같은 네 살덩이가 보여서 창피하니? 얼마나 네 살덩이 숨기고 싶었으면 중세 시대 때나 입을 법한 코르셋을 이렇게 꼈어. 너, 내 남편 뺏어가고 내 인생 망치려고 계획했으면 이 정도 깡은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언제까지 내가 계속 너한테 당하면서만 살 줄 알았어? 나도 생각이 다 있어. 네 같은 애한테 놀아나는 스타일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나도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네한테 복수해 준다고. 내 10대와 20대 네가 망가뜨렸으니 이젠 내 차례야. 저는 준비해왔던 똥물을 그의 얼굴에 부었습니다. 으악 소리를 지른 그의 입으로 똥물 들어가고 사람들은 냄새난다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다들 무대를 빠져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는 그저 웃기기만 하더라고요. 아주 쌤통이다 싶었던 거죠. 김민희는 야, 너 꼭 내가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동문회 무대 공연을 망쳐야 속이 시원했냐? 아무리 내가 네 남편을 꼬셔도 그렇지. 그래도 상도덕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야, 진짜 어이가 없다. 상도덕? 남의 남편 꼬시고 호텔 데려간 거는 상도덕이니? 제발 내로남불 좀 하지 마. 지겨워. 너 특징이니? 내가 하는 거는 되고 남이 하는 거는 안 되고. 미안한데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래도 동문회관 무대가 작아서 너 망신 덜 당한 줄 알아. 나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해. 어디서 이게 진짜 더러운 병이나 달고 다니는 주제. 저는 똥물을 개 몸에 부어놓고도 도저히 한이 안 풀려서 한 손에 들려있었던 재단 가위로 개의 긴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네요. 한순간에 긴 생머리 여신에서 비구니 승려가 되어버린 그의 몰골을 보니까 아주 꼬셨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꼬셔서 진짜 참기름이라도 들이키고 싶을 정도였지요. 씩 웃음이 난 저는 그 애의 얼굴을 보고 너 인생의 고난길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저는 그 무대에서 내려왔고 뒤에 경비원한테 붙잡혀갔지만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어차피 명예훼손 벌금 500밖에 더 나오겠냐고. 나는 다른 거 신경 안 쓴다고 말하면서 유유하게 그 공간을 빠져나왔네요. 뒤에 들어보니까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은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완전히 떡락을 가게 되었고 김민희 걔는 병에 대한 소문과 더러운 사생활 때문에 싹 다 소문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바닥이 좁은 음악계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떠오르는 새별이었으니 한순간에 그 애를 질투한 애들이 바로 김민희를 끌어내렸습니다. 지가 저한테 한 짓을 걔도 똑같이 인과응보로 당하게 된 거였지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주 쌤통이더라고요. 그래도 걔는 음악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걸로 자존감을 지켰는데 그것까지 무너지니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행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통쾌했습니다. 동창이 그러길, 야, 김미희 걔, 너가 복수한 다음에 무대 공포증 생기고 결국 음악 포기했대. 대박이지. 그리고 소문도 쫙 돌아가지고 걔 칩거한댄다. 집에서 안 나온대. 어휴, 진짜 완전 쌤통이야. 대박이야. 대박. 진짜 그 콧대 높은 김민희가 추락하는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보다니. 원정아, 너도 진짜 이 악물었나 보다. 이렇게 통쾌하게 복수하다니. 너도 고생 많았어. 아유, 이제 꽃길만 걸어라. 이혼하고 훌훌 털어버려. 저는 친구를 통해서 김민희의 근황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간 거죠. 환자들이 없어지니 병원 대출금 이자만 마이너스로 주구장창 내게 되었고, 게다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각서 때문에 저에게 홀라당 넘기게 된 거였지요. 얼마나 꼬시고 기분이 좋았던지요. 결국에 저는 이혼 변호사를 통해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을 싹 다 가져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절반만 가져올 텐데 각서 쓴 게 법적 효력을 발휘한 거고,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3천 뜯었네요. 법정 최고 위자료 금액이 3천이라고 하니 법원에서도 저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상간녀에게 판결 내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실에서도 법적으로도 승리자가 되었고,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저는 힘겹지만 다시 음악을 손에 대게 되었네요.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요. 음악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요. 각자의 시간은 다르니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도 상관없이 저는 꿈을 이루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